2021년 1월 1일 한 비디오 영상이 인터넷에 떠올라 화제가 됐습니다. 필리핀 스튜어디어스 한 명이 11명의 건장한 남성과 호텔에서 새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옷차림으로 저녁 내내 흥분한 상태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남자와 호텔 2방을 오갔었는데요.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이튿날 욕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후 그녀의 시신에서 11명의 남성의 DNA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혼자 11명의 남성과 호텔에서 새해를 보내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부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럽고 허영에 들뜨는 도시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크리스틴 다세라라는 스튜어디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1997년 4월 13일 제네럴 산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쁜 외모로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샀었죠. 성인이 된 다세라는 예뻤을 뿐만 아니라 몸매도 아주 뛰어났어요. 무용을 배우며 여러 미인대회와 모델대회를 참가하여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들인 다세라는 빡센 모델 생활을 견디지 못해 결국 스튜어디스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월한 조건으로 필리핀 항공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된 다세라의 생활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졌으며 행복한 나날이었죠. 한가할 때는 SNS에 자신의 생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얼마 안 돼 그녀는 17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자 그야말로 그사세인 친구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녀의 가치관도 주변 친구들로 인해 변하기 시작하였죠.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가족 혹은 친구들과 같이 보내곤 했었죠. 다세라도 이날을 특별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그녀의 이성 친구 셋이 그녀에게 파티를 열자고 제안하였고 다세라도 바로 동의하였습니다. 파티 장소는 마카티에 있는 시티가든 호텔로 정했습니다. 다세라와 같이 파티하게 된 세 사람은 롬멜 갈리도, 그레고리오 구즈만, 그리고 존델라 세르나였습니다. 남자 셋은 미리 호텔에 도착하여 2209 객실을 체크인한 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다세라가 호텔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4사람만 파티에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다세라와의 사전 상의 없이 그녀가 모르는 8명의 남자를 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들 8명은 바로 옆에 있는 2207객실에 입주하고 있었어요. 1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듣기만 해도 애매모호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다세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날 저녁 8시부터 파티를 시작하였습니다. 호텔 CCTV를 확인해보면 다세라는 점점 술에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신 상태도 점점 몽롱해 보였습니다. 저녁 11시 21분쯤 그녀는 잠옷 한 벌만 달랑 걸치고 2207번 방과 2209번 방을 남사친과 같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객실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을 때부터 한 남성과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는 모습이 찍혔었죠. 그들 12명은 저녁 내내 술을 마시며 흥분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아침 6시쯤 돼서야 하나 둘씩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술에 취한 다세라를 안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파티는 대체로 재미있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세라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10시 다세라와 가장 친한 친구 갈리도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욕조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다세라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욕조에서 토하다 잠든 줄 알고 담요를 덮어주곤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쯤 다시 깨어난 갈리도는 그제서야 다세라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특이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녀의 호흡을 체크해야 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갈리도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잠시 후 진정을 찾고 다른 친구 2명을 불러 CPR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죠. 할 수 없이 호텔에 연락하여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세라는 사망한 지 오래되어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세라는 단연간 대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흔한 혈관 종양으로 사망률은 90%에 달했습니다. 65%에서 75%의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최대 90%가 수술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겉보기에 다세라는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결과가 번복되었죠. 2021년 1월 2일 법의학 감정 결과 다세라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류 파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벅지 안쪽에 멍과 찰과상, 무릎에 타박상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체는 흉터가 있었고 몸에는 남자의 체액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망 전 남성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다세라는 타인의 폭행으로 인해 대동맥류가 터져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마닐라 경찰서 국장 하롤드 디스탈은 1월 3일 다세라 사건에 대해 사건 결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취재진 앞에서 다세라가 자연사가 아닌 타살이라고 하며 그것도 집단 성범죄 살인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와 같이 파티한 11명의 남성은 용의자가 되었고 그중 3명만 체포되어 나머지 8명이 72시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전국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필리핀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스튜어디스가 11명의 남자와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다가 이튿날 이상하게 세상을 떠났다. 제목은 듣기만 해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했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갈리도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갈리도는 할 수 없이 본인이 게이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기의 성적 취향을 알고 있었고 다른 10명의 용의자도 전부 남자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세라가 혼자서 11명의 남자와 같이 파티한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갈리도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훈훈한 외모와 다부지고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어 이성애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갈리도의 증언은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11명 모두 전과도 없었죠. 하지만 11명의 용의자가 전부 게이라는 게 경찰을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수사경찰 볼드가 팀장을 담당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날 밤 호텔의 CCTV를 확인해보면 다세라는 아주 흥분한 상태였으며 누구한테 강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새벽 2시 53분경 다세라가 그중 한 명에게 키스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행동이 보였어요. 분명 다세라에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았죠. 그리고 마닐라 경찰서 국장 하롤드는 기자회견에서 다세라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다고 하며 바로 파티에 참석한 11명의 남자들 것이라고 했지만 볼드는 재조사 시 DNA 검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최종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 발견한 남성의 체액은 11명의 남자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건 전날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11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바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민중은
여전히 11명의 남자가 범인이라고 믿으며 경찰이 일부러 위증하여 그들의 혐의를 벗겨줬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분 때문인데요. 네티즌의 폭로에 따르면 11명의 용의자는 전부 게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재벌 2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영향력이 크고 매우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가족의 압력으로 필리핀 경찰이 위증하여 그들의 혐의를 벗긴 게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그들이 본인이 게이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남자만 좋아하는 걸까요? 혹시 남자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여자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점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세라가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명의 2세자가 억울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바로 다세라를 해친 범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11명의 재벌 2세와 관계를 맺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명의 남자와 같이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 게 이미 그들과 같이 즐기겠다는 의미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건이 비극으로 발전된 건 전부 다세라의 탓이라는 뜻이죠. 다세라 사건은 점점 퍼져서 미국의 매체에서도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언론으로 분노에 빠진 다세라의 어머니는 경찰에 재조사 요청을 하고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다세라 어머니의 기소에 응하여 19페이지가 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보고서에는 다세라가 대동맥류를 일으켜서 숨졌고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호텔에는 알코올 이외에 어떤 금지품도 발견되지 않았고 다세라의 몸에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다세라의 어머니는 여전히 11명의 남자가 딸을 해쳤다고 주장하고 경찰을 믿지 못한다며 계속 기소하였습니다. 처음 11명의 재벌 2세는 다세라의 어머니가 딸을 잃은 슬픔에 상심이 큰 점을 이해하고 참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계속 기소하자 5명의 당사자는 명예훼손죄로 어머니를 맞고소하였습니다. 양측의 맞고소로 언론은 더욱 떠들썩했습니다. 결국 필리핀 최고법원에서 다세라 관련 일체의 고소를 접수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건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마음속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상만 해도 우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이 화제가 되어 사건 이후 사라지는 부부, 붉은 청춘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은 산둥성 페이안에 있었는데 현과 시골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새집만 질비해 있고 남쪽에는 숲과 채소밭, 그리고 서쪽에는 온량하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5일 피해자 부부는 항상 아침 식사를 남편의 어머니 집에서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 준비를 하고 아들 내외를 기다렸는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묘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다른 아들과 같이 며느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집 문까지 다가가자 마당문과 방문이 전부 열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밀고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부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마당에서 온몸이 붉은 액체에 잠긴 강아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겨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마당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2개의 카메라에 케이블이 끊어져 있는 것과 CCTV를 모니터할 수 있는 컴퓨터도 사라진 걸 발견하였습니다. 거기다 집 외벽에서
사람의 발자국과 방범용 철망에 성인 남자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큰 구멍이 난 걸 발견하였죠. 집 외부의 수사를 마치고 경찰은 3개의 팀으로 나눠 조사를 마저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팀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하고, 두 번째 팀은 부부가 살던 동네 이웃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 집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죠. 두 번째 팀은 이웃을 방문하였는데요. 이웃의 말로 부부가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요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건강해 외도로 인한 범죄도 아닐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방문 수사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실내에서 수사하던 첫 번째 팀이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바닥 곳곳에 붉은 자국을 지우려 한 흔적이 발견됐고, 침실 침대에는 이불만 덩그러니 있고 있어야 할 침대 시트와 담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매트리스에도 붉은 흔적을 발견하였죠. 경찰은 또 다른 침실 바닥에서 찢어진 여자 속옷을 찾게 됐습니다. 셋째, 실외 수사팀은 남쪽 숲속에서 폐기된 지 오래된 급수소를 찾게 됐는데요. 수사 결과 그곳의 벽돌 벽에서 소량의 물방울 같은 붉은 자국과 긁힌 모양의 붉은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에는 모래로 지우려고 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계속하여 남쪽으로 진행하며 수사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깊이 3m, 직경 1.5m 정도 되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신선한 옥수수 줄기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굴의 벽에도 물방울 같은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발견하였죠. 경찰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서 대량의 옥수수 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숨진 지 오래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에 상처가 많다는 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쪽에 있는 온랭아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맑은 강물 속에서 눈에 띄는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강물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안에는 일반 쓰레기와 피해자의 옷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봉지에서 은행카드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봉지에 있는 청바지의 주머니에서도 은행카드 한 장을 추가로 발견하였죠. 바로 이 은행카드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한 장의 카드는 여성 피해자의 것이었어요. 5월 14일 저녁 6차례를 걸쳐 11,000위안이 인출되었는데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가 돈을 인출할 때마다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최저 생계보장 카드인데요. 뒷부분에는 부모 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55원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 5월 11일에 100위안을 인출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부모 씨의 집은 사건 현장과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피해자와 친구도 친척도 아니었어요. 조사원은 카드 소유자 부모 씨가 60세가 넘었고 건강이 안 좋고 이 카드는 항상 부모 씨의 아들 부강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부모 씨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부강은 1988년 8월에 산동 신태에서 태어나 사건 당시 25살이었습니다. 그는 고정 수입이 없으며 장기간 외지에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어울려 노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죠. 경찰은 부강의 주위 사람을 조사하여 장학군, 왕래, 그리고 조봉 3명을 용의자 선상에 올리고 지켜봤습니다. 4사람 중 은행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은 바로 미성년자 조봉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교통요지에서 그들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5월 17일 CCTV를 통해 도망치려던 4명을 발견하곤
바로 뒤따라가 그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오후 6시가 살짝 지난 시간 4명의 용의자는 전부 페이현 경찰서로 이동하였습니다. 장학군은 이미 강도죄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경력직인 장학군을 필두로 셋은 강도 사건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왕래는 계획 담당으로서 패거리에서 군사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렸던 조봉은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워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로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지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강은 장학군 패거리의 일당은 아니고 그냥저냥 아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에게 제일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었죠. 피해자의 몸의 대부분의 상처는 부강이 만든 거였습니다. 체포된 후 그들은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며칠 전 그들은 피해자 가족의 집을 침입하여 도둑질했었는데 소량의 현금만 훔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거실에 있는 결혼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신부의 미모에 반하였습니다. 왕래는 그냥 그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를 보면 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신태시로 돌아가 훔친 돈을 막 쓰다가 결국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5월 13일 강도 넷은 PC방에서 큰 건 하나를 저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14일 오후 2시경에 그들은 차를 타고 페이현으로 출발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급수소에 숨어 피해자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6시쯤이 되어 부부가 집을 떠나자 강도 넷은 담을 넘어 CCTV의 케이블을 끊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부강은 컴퓨터 모니터에 본인이 찍힌 걸 보고 삭제할 줄을 몰라 현장을 떠날 때 저장 디스크까지 떼어갔습니다. 저녁 7시쯤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오자 숨어있던 조봉이 그녀를 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장학군과 왕래, 부강은 뒤따라 들어온 남자를 포박해 은행 비밀번호를 불게끔 협박했습니다. 왕래가 그의 가슴을 때리자 남자는 비밀번호 하나를 불렀어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확인한 결과 틀린 비밀번호였죠. 화가 난 일당은 남자를 마구 때렸습니다. 왕래는 첫 번째로 여주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방에는 여자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장학군과 부강은 남편을 안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장학군 패거리는 부강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부강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 피해 남성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남자 주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자 주인은 왕래와 조봉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이상함을 느끼곤 마구 짖어댔죠. 소리가 거슬렸던 부강은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안 돼 강아지의 울부짖는 소리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장학군이 부부도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셋은 모두 동의하였죠. 장학군이 여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여자는 장학군 일당에게 도대체 언제쯤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장학군은 이미 부부를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순순히 우리랑 같이 놀아주면 바로 떠나지 라고 호응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을 보게 되어 고민 끝에 진짜 그냥 놀아주면 떠나는 거죠?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장학군은 흔쾌히 승낙한 후 다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이어 부강은 또 여자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장학군이 웃으며
또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묻자 절망에 빠진 남편은 카드 2개의 비밀번호를 얘기하곤 그에게 방 안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제발 살려주기만 해주세요. 장학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래와 조봉이 현금 인출을 하러 갔다 돌아왔을 때 부강은 여전히 여주인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주인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넷은 피해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그 와중에 부강은 다시 일어나 여주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돼 여주인의 비명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왕래는 그들을 처리하기 전에 부부끼리 한번 만나게 해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셋도 동의하였죠. 드디어 만나게 된 부부는 애틋하게 서로를 살폈습니다. 설마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장학군 일당 넷은 여주인을 다시 거실로 데려가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무참히 해쳤습니다. 30분 뒤 여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 남편은요? 라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네 남편을 숨지게 했어. 이제 네 차례야. 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주인은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룻밤의 고통과 굴욕을 버텨낸 두 사람이지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3개월 된 아기도 말이죠. 그들은 아무런 연민 없이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짐승 넷은 이 부부를 8시간 동안 씻어낸 후 잔인하게 그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부를 급수소로 옮겨 2층 높이의 비탈길에서 굴려내려 동굴로 끌고 가 옥수수 줄기로 그들을 덮었습니다. 왕래와 조봉은 사건 현장을 청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강은 피해 남자의 청바지를 입으면서 아버지의 최저생계보장 카드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지에 붉은 흔적이 있는 걸 발견하여 다시 벗어 자기의 바지로 갈아입었죠.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의 카드를 청바지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왕래와 조봉도 청소하면서도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아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남겨지게 됐습니다. 3년 뒤인 2016년 6월 22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장학군, 왕래, 부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봉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친 건 아니고 미성년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이 넷은 집행되기 전 교도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봉은 매일 교도소에서 맞다가 결국 뇌를 다쳐 치매에 걸리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반항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강도들이 처음부터 부부를 숨지게 만들기로 결정하였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순진한 부부는 본인이 그들의 말만 들으면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눈뜨고 지켜보는 남편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아내 또한 온갖 모욕을 견뎌낸 끝이 본인과 남편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었는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잘 보호하세요. 때때로 당신은 위험이 당신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의 중국 중년 여성이 온라인에서 16년간 다투다가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상대를 70차례나 찔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둘은 어쩌다 중국에서 캐나다까지 악연을 이어가게 되었는지 함께 사연을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사랑까지 다치게 된 비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두 여자가 16년 동안 온라인 세계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싸웠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자 둘의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스토킹까지 해가며 온 가족을 피해받게 했습니다. 또 별의별 이상한 수단을 다 쓰다가 서로를 고소하여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두 여자의 전쟁은 한 명이 많이 다치고 다른 한 명은 벌을 받고 나서야 비극으로 끝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0살이 훌쩍 넘은 그녀들은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다시 2021년으로 되돌아 봅시다. 2021년 5월 25일 오전 10시쯤 캐나다 밴쿠버 최고법원 302호 법정에서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3세의 중국 출신 여성 선친치는 루징이라는 같은 중국 출신 여성과 302호 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는데요. 재판 진행하기도 전에 선친치는 준비된 흉기로 루징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법원 CCTV를 확인해보면 9시 45분 야구 모자를 쓰고 빨간 추리닝을 입은 선친친이 혼자 BC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C 대법원의 대문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없어 보안검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친치는 흉기가 들어있는 백팩을 메고 쉽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피해자 루징도 법정에 도착하여 재판을 위해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선친치는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재빨리 품에서 흉기를 꺼내 루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징의 비명소리에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선친친이 손을 멈췄어요. 경찰은 바로 붉은 액체에 잠긴 루징을 병원으로 보내고 선친친을 체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루징과 가해자 선친친은 전부 10여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하였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더욱 터무니없는 건 그녀들은 2005년부터 인터넷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싸움은 캐나다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둘은 서로에 대한 욕설과 모욕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고소하여 법정에서 비극이 발생하고서야 둘의 전쟁은 끝이 보였죠. 과연 그녀들은 어떤 이유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16년 동안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을까요? 2005년 6월 선친친과 루징은 중국에서 캐나다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민 정보를 얻기 위해 한 이민 카페에 가입하여 게시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선친친과 달리 루징은 카페에서 꽤 유명하였어요. 허난성에서 태어난 루징은 선전에서 열심히 일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상시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오만한 태도로 남을 훈계하고 심지어 부자만 이민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해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도우미 일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루징의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은 당연히 사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혐오감이 느껴지더라도 그녀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몇 마디 답하고는 무시하였어요. 하지만 선친치는 예외였죠. 그녀는 꼬치꼬치 루징과 대면하며 루징이 게시글에 올린 명품 핸드백과 보석이 전부 짝퉁이라고 별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죠. 이에 불쾌감을 느낀 루징은 곧바로 선친친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죠. 루징은 선친친이 배운 게 없는 애딸린 돌싱녀라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선친친의 이혼 이유도 추측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녀가 고부 갈등으로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났다는 등 게시글을 올려댔습니다. 두 여자 모두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성격으로 하찮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갚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들의 전쟁은 인터넷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그녀들이 서로 욕설을 퍼붓는 게시글은 수백 개가 쌓여 다른 회원들조차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카페 관리자가 그녀들을 광태시켜 논란을 멈추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아이디로 재가입하여
또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2006년 초 6개월 가까이 싸웠던 루징과 선친치는 전부 이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들은 각자의 가족과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곳에서의 새 출발은 과거를 잊게 만들기 마련이지만 루징과 선친치는 여기서 멈추기는커녕 캐나다 현지 중국 인터넷 카페에서 새로운 전쟁을 벌였습니다.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들은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는지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서로의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얻어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밴쿠버로 이민 간 루징의 남편은 학원을 운영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수학, 과학,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징은 학원의 고문을 맡으며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친치는 변장하여 커피숍으로 가서 루징이 서빙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 루징은 사실 가진 게 없어 식당에서 서빙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루징은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커피숍을 처분한 후 남은 돈으로 컬럼비아에서 부동산 투자하여 임대료를 받아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선친치는 친구와 함께 세입자로 분장하여 루징의 집 주소와 기타 정보를 알아내어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두 여자는 전부 가장 악독하고 더러운 언어로 서로에게 퍼부었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만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녀들의 원한을 풀기 어려워 두 사람의 전쟁은 점차 서로의 가족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징은 선친친과 그녀의 아들에 대해 루머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선친친과 아들의 사진을 올리며 모자가 그렇고 그런 불륜관계라고, 심지어 선친친이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아들하고만 살기 위해서라고, 선친친이 아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루머를 유포하였어요. 그리고 또 선친친은 추녀의 팔자가 드센 아줌마라고 비하하며 밴쿠버에서 최악의 인간 쓰레기처럼 모사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루징을 오래도록 스토킹하던 선친친은 루징의 아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적이 최하위권이라고 하며 명문대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얼마 안 돼 루징은 아들의 하버드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실을 믿기 힘든 선친친은 여전히 루징이 거짓말한다고 하며 학부모의 신분으로 하버드대로 전화하여 중국 학생이 입학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선친친은 만족하며 다시 루징을 향하여 화살을 쏘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이에 질세라 루징은 아들을 하버드대로 입학시키는 사진을 포착하여 게시글에 올리며 선친친의 질투가 사건을 키웠다며 비난했죠. 이번엔 그녀의 아들이 간질이 있어 대학은커녕 결혼하고 자식을 갖는 것도 힘들다는 멘트도 남겼죠. 이번 루징의 발언이 선친친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분노에 빠진 그녀는 다시 하버드 대학교로 전화하여 루징의 아들이 입학한 게 맞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 학교에서는 맞다고 대답하였어요. 다만 루징 아들의 성이 실제 루징 남편의 성과 달랐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몇 년간 선친친을 이혼녀라고 공격한 루징도 애딸린 이혼녀였고 새 남편을 만나 재혼한 상태란 말이었죠. 이거다 싶었던 선친은 바로 루징의 결혼 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루징이 바람나서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라고 또 다른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게시글을 보게 된 루징은 바로 선친친의 가족의 이름과 집 주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선친친은 때때로 하버드 대학교로 전화하여 루징 아들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이름까지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루징 역시 시도 때도 없이 선친친의 재혼 남편을 희롱하며 둘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이 서로에게 내뱉은 말들은 보기에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온라인의 전쟁이 법정으로까지 번져 법원에서 승패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죠. 두 중국 중년 여성이
온라인에서 무려 16년간 다퉈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는데 법정에서 상대방을 찔렀다니 판사와 사법경찰조차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2016년 루징이 먼저 선친친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친친은 25페이지가 되는 편지를 작성하여 루징이 기소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고 사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건 두 여자가 전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대변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런 이상한 민사소송에 골치 아파했죠. 1년이 지나서야 두 여자의 갈등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여자가 전부 심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재판장은 고려 끝에 최종적으로 선친친이 루징에게 9,000 캐나다 달러를 배상하고 루징은 선친친에게 8,500 캐나다 달러의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선친친이 500 캐나다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 이유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선친친이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어 계속하여 인터넷에 루징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둘은 막상막하였지만 판결이 선고되자 선친친은 자신이 500 캐나다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 건 패배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녀는 판결에 불복하였고 다시 분노에 빠졌습니다. 사실 선친친이 반대로 500달러가 본인이 루징에게 더 큰 피해를 줘서 배상 금액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지식한 선친친은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배상금을 입금해야 할 시기 선친친은 루징에게 8,750달러만 지불하여 나머지 250달러는 결국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켰죠. 2020년 4월 잔금을 받지 못한 루징은 선친친과 인터넷에서 다시 싸우게 되고 또 그녀를 고소하였습니다. 선친친이 잔금을 치르고 인터넷에 욕설을 퍼붓는 게시글을 전부 삭제하고 캐나다 경찰이 법을 무시하는 선친친을 수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캐나다 밴쿠버 BC 대법원에서 루징의 항소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재판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죠. 선친친은 도구로 루징을 다치게 하여 체포된 선친친은 고의 성애죄로 캐나다 법원에 따라 최대 14년의 형을 받아야 했지만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심하여 BC 최고법원에서는 선친친의 혐의를 고의 상해죄에서 상해미수로 승격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선친친의 혐의가 최종 선고받으면 그녀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BC 최고법원에서 왜 극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준하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형법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건 악독한 짓이라고 하여 죄인을 숨지게 하는 것도 똑같이 악독한 짓이라고 여겨 극형이 없는 거였어요. 극형이 없어 세계적인 중범죄자들은 자국의 엄중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캐나다로 도피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본국의 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범죄자들의 형도 아주 약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중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천국이었어요. 이유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선친친이 일부러 중국을 피해 캐나다에서 루징을 숨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였죠. 다행히도 심하게 다친 루징은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퇴원하였습니다. 부디 선친친이 형을 마치고 나면 두 사람은 다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16년간 온라인상으로 쉬지 않고 싸우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한 건 둘 다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결국 그녀들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집요한 두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